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황금 같은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뇨의학과 전문의 서주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비뇨의학과 전문의 서주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여성의 절반 정도가 일생 중 적어도 한 번을 겪는다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방광염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급성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급성 방광염은 대부분 간단한 약물 치료로 상태가 호전되지만 자칫 악화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 2분 중 1분 정도는 급성 방광염을 경험할 정도로 호발하는 질환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방광염이라고 하진 않나요? 근데 급성 방광염? 그러니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광염이란 방광 내 국한된 염증 소견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방광염을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여서 그 종류도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급성 방광염과 만성 방광염으로 나누기도 하고 단순 방광염과 복합 방광염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약물이나 방사선, 이물질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는 방광염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세균 감염과 상관이 없는 간질성 방광염, 과민성 방광염, 신경이성 방광 등도 있어서 방광염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방광염은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급성 방광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급성 세균성 방광염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급성 방광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자, 오늘 데일리 건강의 주제는 이제 급성 방광염인데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우선 방광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하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방광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요관을 통해 내려와 소변을 보기 전까지 모아두는 주머니 같은 근육기관입니다. 네. 하지만 단순히 저장만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방광 안쪽 점막층에는 다양한 수용체가 존재하는데 이 수용체에는 소변이 방광에 모였을 때 그 소변 안에 독성 물질이 있을 경우 그 물질이 방광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소변을 참거나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의 평균적인 수변의 횟수와 수변의 양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보통 성인의 방광 용적은 최대 500cc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소변을 한번 볼 때 보통은 250에서 300cc 정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따졌을 경우에 하루에 보통 4회에서 6회 정도 소변을 보러 가는 것을 평균적인 횟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루에 총 4에서 6회 이하로 수변을 누거나 또 혹은 그 이상이긴 한데 수변량이 현저히 좀 적다면 방광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물을 많이 마셔서 300cc 안팎의 소변을 8회 이상 자주 보는 것은 특별히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네. 다만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소변을 자주 보거나 음식물을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변량이 적다면 방광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방광 건강 이상 신호의 결정적인 기준은 하루 8회 이상으로 소변을 보고 200cc 미만의 소변을 본다면 이상이 있다고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또 수변량이 너무 적다면 방광 건강에 이상이 있다 좀 의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급성 방광염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급성 방광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방광 점막이나 점막 아랫부분인 점막 하 조직에 염증이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뇨기 계통의 구조적 혹은 기능적 이상 없이 발생하는 단순 급성 방광염은 주로 병원성 대장균이 숙주 조직에 부착되는 게 대부분의 원인이고요. 만약에 방광 내 염증이 6개월에 2회 이상 혹은 1년에 3회 이상 재발하면 만성 방광염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급성 방광염이 만성화되면 굉장히 좀 큰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경우 좀 만성화로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제때 급성 방광염을 치료하면 만성 방광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첫 진단부터 만성 방광염으로 판단되는 경우보다 급성 방광염을 방치해서 만성화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방광 내에 세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종결하면 제때 치료를 받아도 재발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잦은 세균 감염으로 인한 염증성 변화로 방광의 점막이 손상되거나 신경이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자극을 받아
조정 능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성 방광염이 생겼을 때 방치하지 말고 바로 치료하는 것은 물론 치료 말미에는 방광 내 세균의 유무까지 확인해야 재발의 위험을 낮출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만성 방광염의 경우에는 항생제 처방 이외에도 과민성 방광이나 신경이성 방광, 요로 결석 등의 숨어있는 질환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병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급성 방광염의 이제 증상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방광염에 걸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빈뇨라고 하는데 이게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되는 그런 증상이잖아요. 근데 빈뇨 외에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급성 방광염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라든가 소변을 참지 못하는 절박뇨 등이 있고요.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깨는 야간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소변을 본 후에도 뭔가 덜 본 듯한 느낌의 잔뇨감이 있는 분도 있고요. 또 급성 방광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이 배뇨 시 통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환자분이 호소하는 통증의 양상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라든가 어. 혹은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급성 방광염의 원인도 알아보겠습니다. 급성 방광염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네, 급성 방광염은 거의 대부분이 대장균의 번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대장균은 항문에 존재하는 장내 세균으로 요도를 통해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특히 여행이나 이사, 수면 부족이나 심한 스트레스 등 피곤하여 면역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주로 잘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앞서 그 급성 방광염은 전체 여성의 50% 정도가 경험할 정도로 좀 흔한 질환이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럼 급성 방광염은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남성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급성 방광염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 드문 이유는 급성 방광염의 원인균인 대장균이 번식하는 항문과 요도와의 거리가 멀고 전립선 분비물에는 항균 물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소변을 잘 못 보는 경우에 도뇨관, 즉 소변줄을 끼는데 이럴 때 세균이 옮겨지기 쉬우므로 잘 걸리기도 하고 고령자의 비뇨기 자체가 세균이 자라기 좋아 급성 방광염에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청결 관리가 잘 안 되고 가려우면 잘 만지게 되면서 염증이 생기기가 쉽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급성 방광염은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지만 성인 남성에게는 그렇게 자주 걸리지는 않고 또 비교적 여성이 훨씬 높은 빈도로 발생을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럼 통계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나 여성이 더 많이 걸리는 건가요? 2015년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국내 방광염 환자가 160만 명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네. 그중 94%가 여성 환자였고요. 그 여성 환자의 40%가 50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성, 그 중에서도 이제 중년 여성에게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중년 여성에서 급성 방광염이 주로 발생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첫 번째 이유는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 질내 젖산균의 증식이 억제가 되고 병원성 대장균의 과증식을 막지 못해서 급성 방광염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폐경 이후에 요실금과 같은 배뇨장애가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배뇨장애로 인해서 음부 환경이 축축해지면 피부 감염을 통한 급성 방광염의 빈도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여성의 생애 주기에서 30% 이상 급성 방광염을 경험하고 이들 중 25%가 6개월 이내 재발한다고 하니까 여성한테서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신체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성이 훨씬 급성 방광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성관계 때문에도 이 급성 방광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나요, 선생님? 네, 연관이 있습니다. 여성의 구조를 보면 질과 항문, 요도, 방광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질과 항문 주변에는 항상 세균이 있고 방광은 세균이 없는 깨끗한 기관인데 성관계는 질과 항문 주변에 있던 세균이 방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균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소변을 배출하면서 같이 빠져나가서 급성 방광염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몸 상태에 따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그 방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런 급성 방광염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냥 오래 방치할 경우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까요? 급성 방광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때에는 재발성 방광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꽤 높고요. 아, 그리고 상태가 악화할 경우에는 방광의 감염이 신장까지 퍼지는 신우신염으로도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신우신염으로 번지게 되면 폐혈증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신우신염이 반복될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제 기능을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치하면 큰 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질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그러려면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좀 전문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 할 텐데요. 어떤 검사를 받아서 이 방광염을 진단을 하게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소변 염증 검사를 통하여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원인균을 찾기 위한 균 배양 검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혈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초음파나 CT 같은 영상의학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요. 방광의 기능 이상이 동반되는 방광염이 의심될 경우 요속 검사, 잔뇨 측정 등으로 방광 기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급성 방광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들로 치료를 하게 될까요? 급성 방광염의 치료는 적절한 항생제 사용으로 급격히 좋아질 수 있으며 아, 필요에 따라 주사 치료가 함께 시행되기도 합니다. 만성 방광염의 경우 장기적인 항생제 치료 및 만성 방광염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하여 같이 치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개월 정도 면역 기능 향상 물질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급성의 경우에는 며칠 정도 좀 치료를 해야 증상이 호전이 될까요? 대부분은 3일 정도의 항생제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되고요. 아, 원인균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생제 복용 후 원인균이 확실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여 정확하게 완치 판정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병이든 재발의 위험성은 있기 마련이지만 특히 방광염은 좀 재발이 잦은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선생님? 1년에 3회 이상의 잦은 방광염은 급성 방광염이 아닌 재발성 방광염으로 만성 방광염에 속하게 됩니다. 아, 만성 방광염은 균 감염 이외에도 면역력 저하, 다른 기저질환의 유무, 폐경 등의 환자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원인을 제거하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발이 잦은 방광염은 단순 방광염으로 생각하고 대처를 소홀히 하는 것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질병에 대한 무수한 오해와 또 속설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오늘 서주환 원장님과 함께 이 방광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의 진상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볼까요? 옥수수 수염차나 한약이 방광염에 효과가 있다.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긴 했거든요.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선생님? 네, 정답은 X예요? X입니다. 네. 아,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어떤 특정한 어떤 물이나 한약이 좋다고 밝혀진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충분한 생수, 물을 많이 드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 되는 거네요. 네. 네. 두 번째 질문도 보겠습니다. 꽉 끼는 옷을 입으면 방광염에 노출되기 쉽다. 그러니까 뭐 스키니 바지 같은 그런 꽉 끼는 옷이 방광에 안 좋은 걸까요? 선생님, 올까요, X일까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아, 사실 여성분들 최근에는 뭐 스키니지나 속옷 남성보다 꽉 끼는 옷을 입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네네. 근데 이제 꽉 끼는 옷 때문에 방광염이 잘 발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방광염 환자들 그리고 재발하는 환자분들한테는 이렇게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방광염에 걸렸을 때는 항생제를 먹으면 낫는다. 그죠. 아무래도 염증 질환이니까 자기가 평소에 좀 가지고 있었던 항생제를 먹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정답은 X입니다. 네.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저희가 매번 같은 약을 먹지 않는 것처럼 아. 방광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검사를 받고 그때그때 맞는 항생제를 처방받아야 하므로
조금 귀찮더라도 증상이 발생할 때 병원에 가서 적절한 검사를 받고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자, 서주환 원장님과 함께 방광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광염을 잘 치료하고 싶거나 또 예방하고 싶다면 평소 어떤 생활 습관을 좀 들여야 할지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하루 적정량의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요.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오래 참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개월 이내에 2차례 이상 또는 1년에 3차례 이상 방광염이 반복되면 비뇨기과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장기적인 예방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증상이 있으실 때는 적당한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광염은 몇 가지만 잘 주의를 하면 손쉽게 예방을 할 수도 있고 또 초기인 경우에는 손쉽게 또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생활습관 관리가 참 중요한 질환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전문의와 함께 쉽게 풀어가는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서주환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